네, 박사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전쟁 상황이 어떤지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근데 최근 전쟁 상황은 하도 이게 양쪽 보도가 엇갈리고 그래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러시아도 지금 이제 병력 자원이 고갈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은 계속 생산할 수가 있는데 징집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북한 병력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의 이제는 한계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게 한계죠. 근데 문제는 그 지난 2달 동안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렸는데 그때 뭐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계속 그래봤자 얼마 못 지나 진격 못한다. 근데 뭐 전쟁에 결정적으로 바꿀 만큼 러시아가 진격은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전 전선에서 진격하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병력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군이 거의 병력을 갈아놓고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 정황을 봐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전사자라든가 전황은 과장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러시아가 그냥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마치 우리나라 저기 한국 전쟁 종전될 때 한 채 땅도 더 뺏겠다고 막 이렇게 네. 병력 희생시키던 그거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약간의 진격을 했을 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라스푸티차도 오고 또 겨울 오고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오래 지속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병력을 몇 번을 동원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난 건가요? 손자병법에 징병은 뭐 2번 하면 안 된다, 뭐 3번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 이게 어느 나라든지 징병의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가가 흔들려요. 아무리 안정된 나라도. 근데 이게 침략을 당한 나라는 좀 그게 돼요. 근데 침략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징병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병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왔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병을 못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상당히 무모하게 갈아 넣은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 공세에도 거의 한계에 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무기 안 주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더 이상 못해요. 거의 그냥 치명적인 협박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히는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나토나 유럽이 뭐 총력을 기울여 준다고 해도 이제 미국이 안 준다고 그러면 그쪽도 줘봤자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히고 그래 난 모르겠다. 내팽개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안 줘서 주저앉히겠다는 것이 이제 난 모른다. 니네가 러시아한테 먹혀도 모른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게 되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서유럽의 문제예요.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1200km 국경에다가 뭐 유럽군으로 저기 뭐 평화유지군 같이 배치하겠다.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하게 하겠다. 뭐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일단 맛보기용 대안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무기를 안 줄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죽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동의한 휴전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게 할 때는 그 방법이 쓸모가 있어요. 근데 푸틴이 휴전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주저앉힐 수는 트럼프라도 못하는 거죠. 그건 유럽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그 뒷감당을 미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고립주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미국인 우선주의라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의 어떤 거래 관계를 바꾸겠다는 거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뭐 한국에서 전쟁이 나든 대만이 중국한테 먹히든 뭐 유럽이 러시아한테 짓밟히든 난 모른다. 우리는 섬처럼 살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힌다는 건 푸틴이 동의했을 때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푸틴을 동의하게 하는 수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현 상태에서 그냥 휴전합시다.
라고 하면 푸틴이 동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길면 5년 뭐 이 정도 돼서 다시 러시아가 힘을 회복하면 이번에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하겠다는 걸 천명을 하려면 러시아는 다시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아도 지금 점령한 지역에 러시아가 군사 시설을 만들고 네. 병력을 전진 배치하게 되면 네. 이것도 유럽에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서워서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안 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전부 먹던 지금 영토든 간에 러시아가 그것을 군사기지화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전진 배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방안이 트럼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다시피 하거든요. 뭐 유럽군으로 뭐 하겠다. 1200km입니다. 1200km에 유럽군이 가서 주둔하고 있으면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네. 지금 저는 그 부분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방위비 올려야 된다. 한때 1%까지 갔던 거 지금 그나마 올려놓은 것도 트럼프의 공이고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토가 그동안 군사비 너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유럽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도 군사비는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려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건 저도 뭐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급한데 우크라이나 1200km 국경에 유럽이 병력을 배치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건 그냥 인계철선이에요. 치면은 전 유럽이 전쟁터로 몰려들게 되니까 못한다 이런 건데 아무리 그렇다도 인질극처럼 거기다가 병력을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병력 배치하고 군수공장 세우고 하다 보면 나토의 군사력 증강 계획이 그것 때문에 구멍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 우위예요. 미국은 안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럼 5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푸틴이 협약을 한 다음에 안 지키면 그만인데요. 이제 트럼프가 가장 비양심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국제조약은 안 지킨다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갑자기 군대 파견하고 늘리기 시작하면 나토가 선공할 수도 없거든요. 미국이 선제 폭격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나는 죄 없다. 쟤네가 잘못한 거다. 이러고 빠져나오면서 내가 우크라이나 해결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좀 비양심적인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도 할 것 같긴 해요. 트럼프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군사기지화하고 재침하는 거를 막는 조치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용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뻔히 알면서 가식적으로 그런 조치를 내놓고 우크라이나를 협박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갈림길이겠네요. 자기는 안 지키면 되니까 일단 이대로 휴전하고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전했다 하고 거기 군사기지화 하게 되면 나토와의 군사력 경쟁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까지 러시아군이 전진 배치되면 여기가 또 이제 동요합니다. 그러면 그 몰도바 이런 나라들 정권이 바뀌고 우크라이나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꼭 군사적 침공을 안 해도 과거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 일부들이 친러시아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뭐 그것도 푸틴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북한 참전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참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5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꽤 다수의 병력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기 들어간 군대가 어떤 군대냐라는 건데 네. 처음에 보도될 때는 뭐 최종의 특수부대다라고 얘기가 됐죠.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폭풍군단 특수부대는 우리나라 특수부대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나라도 20만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 훈련비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특수부대는 이제 그런 특수부대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정예사단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북한이 경보병 이런 거 만든 게 장비가 없거든요. 네.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가볍게 경무장하고 산악에서 뛰어다니게 하겠다 이런 식의 그냥 강훈련을 시키는 부대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완전되면서 뭐 어떤 게릴라 부대 남한에 뭐 풀어놓고 막 산속을 뛰어다니는 그런 또 그렇게 과장이 됐는데 20만이나 되는 군대를 그렇게 풀어버리면 보급도 안 되고 결국은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민간인 희생이라든가 시설 희생은 크겠지만 북한군의 나름 정예군이라고 할 때 20만 명을 그냥 낭비적으로 소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술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장비 부족, 비용 부족이라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경보병이라는 거를 도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보병이란 말에서 어떤 게릴라전, 산악전 이런 거를 너무 연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북한 군 중에서 훈련을 좀 많이 받는 정예부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에 간 부대가 정말 폭풍무단이 맞냐는 거죠. 조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일진급 부대를 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뭐 1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말만 부대지 그냥 민간인, 농부, 회사원 같은 수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이진급 부대가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방 부대가 있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한국의 어떤 군사력 차이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 미국이 칠까봐 겁을 내고 있는 나라인데 그 정예부대를 빼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약간은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이진급 부대를 뭐 일진이라고 그러고 보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선은 거의 사력을 다한 소모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도움이 네. 큰 효과를 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군도 실전 훈련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적응 훈련하고 전선에 집어넣을 때 제대로 싸우려면은 6개월 1년 이상 훈련하고요. 현지 적응 훈련도 가져야 되고 전투에도 단계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들어가서 배워라 수준이라면 북한군 희생도 클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뭐 그냥 몰살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손실이 크고 생각처럼 큰 공적은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또 조직생활 어떤 단체 훈련 이런 걸 잘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성과는 보일 수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무슨 또 뭐 고지를 이렇게 더 점령했다거나 어떤 전설적인 무용담이 하나 나올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런 걸 했을까요? 합리적 판단이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승리한다고 해도 북한한테 유리할 수가 없고 중국이 패배한다고 해도 북한한테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지금 이 경제 대결에서 왜냐하면 중국이 승리한다면 결국 미국하고 다시 개방선을 열고 가는 것이고 아무리 중국이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미국의 조건에 어느 정도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과의 관계는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 미국과의 어떤 협력, 분업 지금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뭐 비밀 빼오고 산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겠다 이런 식의 균형이 잡아진다면 북한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죠. 뭐 중국이 패해서 뭐 엄청난 관세 맞고 경제가 침체된다면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차라리 러시아와 이 단계에서 러시아와 좀 관계를 트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원래 가진 게 1차 산업이잖아요. 곡물과 에너지. 북한은 일단 이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급하잖아요. 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 전쟁 때도 보면 러시아가 어쨌든 뭔가를 이제 도와주고 지시하고 뭐 편은 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물자나 사람은 중국에서 왔어요. 이 관계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내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물자와 인력 관계를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금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와 곡물 안정선을 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하고 경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력일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은 남북한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뭐 여러 보도 나왔지만 북한의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 타개할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금이 없어요. 결국 모든 면에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급하니까 그리고 러시아한테 확실하게 지원을 받는 방법이 이미 북한은 러시아의 군수 공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결국 군사력 증강을 추구할 것이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수공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라든가 군수산업 시설이 개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거기서 나온 생산품을 써야 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교류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핵, 뭐 ICBM 굉장히 첨단 기술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거의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주는 척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첨단 무기를 첨단 기술을 준다는 것은 북한을 통해서 또 팔려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의 이게 질서에서나 그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재래식 무기나 뭐 어떤 기존의 함정, 뭐 포탄 이런 재래식 무기의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한국에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위협은 되죠. 우리가 핵 위협만 위협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 뭐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은 10대 1, 20대 1 하는데 북한의 어떤 군수산업 체제나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실제 전쟁에서는 핵보다 결국 기관총과 155mm 포탄이 지금도 가장 많은 병사를 죽이는 무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타격이 오죠. 북한군의 참전 경험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전 경험은 두 가지로 저는 참전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전쟁에 나가서 병사들이 싸워보고 뭐 전투 경험을 얻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북한군 전군이 전투 경험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한국군도 일주일 열흘이면 그 수준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탄을 떨어진다거나 이런 생존 경험은 열흘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을 뒤바꿀 만큼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군수체제, 전략 전술에서의 그거를 시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제로 병사들의 교육 훈련, 장교들의 어떤 전술적 마인드와 훈련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전쟁터에 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경영하고 그것이 교육체제와 그 나라 문화체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고전하는 것도 러시아군의 경직된 체제예요. 이거 오랫동안 말씀드렸지만 3년 지나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어떤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뭐 참으로 어떻게 판다거나 전투할 때 어떤 요령 이런 건 많이 좋아졌죠. 야전에서 겪는 건. 그러나 뭐 그쪽도 좋아졌겠지만 처음에 어떤 서방이 지니고 있는 장교들의 리더십이라든가 훈련 체제 이건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회 체제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뭐 군수 체제 같은 거 자기들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력만 빌려줘서 집어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운영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가져올 게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 북한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정밀하고 융통성 있는 군대로 갖추는 건데 이거는 그 사회 체제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사 미군하고 같이 싸워서 배웠다고 해도 그게 북한군 사관학교나 전술이라든가 어떤 군사 문화를 군대 문화를 바꾸는 식으로 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트럼프 변수 그리고 북한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연말 내년 어떻게 갈까요? 뭐 끝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끝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뭐 미국이 끊으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도 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러시아의 두 번째 전쟁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막는 척만 하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막는 척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굴복해야 되고 세계 여론은 받아들일 거고 푸틴은 뒤에서 웃겠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가 군사 기지화되고 나토가 위협받는다는 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나 이제 나토에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을 해도 절대 용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휴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건 이제 사실 푸틴을 협박해야 돼요. 네. 그런데 푸틴도 지금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체면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푸틴에게 면박을 주거나 푸틴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물밑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그 머리 좋은 분들의 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올 겨울 그 진흙탕 전투는 한 번 더. 진흙탕 전투는 어차피 전선 소강 상태고 지금 아마 총력을 다해서 때려 붙는 거는 뭐 조금이라도 더 어떤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때 또는 사실 이게 한번 얼음이 얼면 또 전투가 시작이 되고 봄이 와서 녹으면 또 이제 장애가 되는데 다음번 봄 정도까지가 제일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